우리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이었어. 할아버지는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셨지. 북벽 아래를 흐르는 남한강도, 들판도, 산도 전부 다 우리 놀이터였어. 매일매일 뜀박질하며 친구들과 노는 게 얼마나 신났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난 처음으로 보았어. 큰 새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말이야. 나는 멋진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언젠가는 꼭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었어. 며칠 뒤 우리 식구는 동굴 속으로 피난을 갔어. 그때는 알지 못했어. 우리가 왜 비행기를 피해서 숨어야 하는지. 지금도 기억해. 1951년 1월 20일. 그날은 내가 죽은 날이야. 생각합니다. 69년 전의 겨울과 올해의 겨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눈 오는 산자락과 얼음 풀리는 강물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또 무슨 할 말이, 한숨이 깊은지. 그날이 다가오자 마을엔 약속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음력 12월 12일, 해마다 찾아오는 그날. 어느 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앞집은 한 살배기 막내와 엄마, 고모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고 말았죠. 산마을 한 동네 이웃들이 모두 같은 날 제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은 기막힌 풍경이었습니다. 그 앞선에는 동네 제사라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변날 그래서 집에서 다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고. 그래서 온 동네가 제사집이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장님하고 이제 좀 어른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길래 이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물 앞에서 생기 거의 연도는 확실히 몰라도 한 20년 넘었어요. 한 마을에서 이 집 저 집이 같은 날 제사를 맞게 되는 건 슬픔과 공포의 역사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당한 그 억울한 영혼들을 위한 동네 제사는 이제 곡개굴 합동위령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성월에 드는 아내고 5월에 드는 해 6월에 유도일 대송소. 전쟁이 끝난 뒤에 군인들은 보훈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은 보훈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1월 20일 비참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영령 앞에 상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군인들의 죽음은 위로받았지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죽음은 오래도록 외면당해 왔습니다. 유족들은 저마다 원통한 사연을 가슴에 묻고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6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가 가고 봄이 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화해할 수 없는 것과 화해하기 위해서 세상엔 몇 번의 봄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긴 봄의 마을 단양 영춘에도 또 한 번 새봄이 도착했습니다. 말랑한 봄의 숨결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스미는 시간. 천하장사 봄 기온을 뉘라서 당할까요? 95의 어르신까지 마늘밭으로 행차합니다. 혼자 일하는 아들을 돕기 위해서죠. 아무리 그래도 힘들지 않으실까요? 왜 안 힘들어? 허리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자꾸 그냥 치가면 하지 뭐 파가자 저거. 마늘 싹이 봄 햇살만 봐도 생기가 나듯이 어머닌 아들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오래전 그 난리 속에서 살아준 눈물겨운 자식입니다. 아이고 지기. 아니 이거 이제 요 조금만 뽑고. 밥도 하고 내 힘든 건 다 해주는데 뭐. 가 때문에 살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아. 자 아니면 내가 살도 못해. 19의 시집와 70년이 넘도록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득한 시간이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도무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 내 애가 있었거든. 그거 갖다 놓고 막 굴에 들어가고 자도 그랬어요. 자꾸 울어가면 차 데려가대 안 데려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저 굴에서 나오는데 아가 하나 바람에 그래 죽었다. 연기 쐬가지고. 야 밑으로 이쁘 잘생겼어. 아주. 화사하고 눈부신 봄입니다. 오래전의 상처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기막힌 봄날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기억마저 없는 건 아니죠. 이 마을 어르신들이 말하고 싶은 건 전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 허망하게 떠난 안타까운 목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1950년) 말 아군은 얼어붙은 압록강까지 진군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의 끝이 보이는 듯했죠.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곧 역전되었고 그렇게 겨울 난리가 시작됐습니다. 유엔군이 속절없이 밀리면서 상황은 6.25 발발 직후와 비슷하게 변해갔습니다. 1951년 1월 4일 정부가 서울에서 철수하자 피난민들이 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6.25가 터진 여름 난리에 몸소리 쳤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또다시 위험한 피난길에 내몰린 것이었죠. 비행기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 미군이 마을마다 댕기며 불을 지른다네요. 아버님, 우리도 피난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짚은 산골에 뭔 일이 있겠냐? 그저 숭한 소문이겠지. 잠에서 깨 어른들 얘기를 들은 나는 어쩐지 슬퍼졌어. 피난을 가면 친구들과 헤어지고
놀지를 못할 테니까. 정말이지. 어른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걸까? 서부 전선은 미군이 맞고 동부 전선은 뭐 한국군이 이제 아주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맡았고 그 중간에 이제 10군단하고 7사단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한국군하고 미군 사이에 그 틈 있잖아요. 이게 소백산맥을 통해서 이제 인민군들이 좀 내려온 거죠. 단양이 뚫히고 만약에 이게 인민군이 소백산 넘어서 경상도로 내려가면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 그 여기서 막아야 되니까. 단양은 남으로는 소백산 줄기가, 북으로는 태화산이 뻗어 있어 인민군들이 산줄기를 타고 게릴라 활동을 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산지로 침투한 인민군들은 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남하해 위협적인 게릴라전에 돌입했죠. 1951년 1월 충북과 경북의 경계인 소백산맥 지대는 한국전쟁의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피난민들은 작전의 중요한 변수였죠. 미군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집도 피난을 가기로 했어. 앞집도 옆집도 모두 같이 떠났어. 얼마나 걸었을까. 길은 온통 피난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군인들이 탱크로 길을 막고 있는 거야. Go back. Return to your homes. 피난길은 그렇게 막혀버렸어. 우린 결국 마을로 돌아와야 했어. 차단이 두 군데가 되는 걸로 알아요. 고습제라는 데서 한번 차단이 되고 향산이라는 데서 그 향산 그 지금 다리가 있어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개울물 돌다리를 건넜거든요. 돌다리를 건너니까 거기서 누군가 통제를 하면은 그때 그만 못 가요. 여기서 좀 얼마 안 떨어져 한 20리 남쪽에 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피난민들을 이부 그 빨갱이들이 같이 휩쓸려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했어요. 이 방향을 그래서 다시 남하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뒤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곱개꿀이 그래도 피신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곱개꿀로 들어온 겁니다. 비밀 해제된 미군 측의 작전 문서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날은 1월 7일이었고 미 32연대 서속 중대가 단양군 가곡면의 향산리에서 탱크로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죠. 미군은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검문하고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미군이 가장 경계한 것은 인민군이 피난민으로 가장에 남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리즈웨이 미 8군 사령관은 일사후퇴 하루 전날인 1951년 1월 3일 문제적 결정을 내립니다. 귀관들은 관할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할 완벽한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그들에 대해 발사 및 폭격의 권한을 가진다. 실제로 미군은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경고 전단을 만들어 뿌리기도 했습니다. 1951년 1월 상황도 피난민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작전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본다. 이런 명령들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외부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미군이 작전에 방해된다고 피난을 못 가게 했고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되돌아와서 집에 있으면 폭격을 당하니까 집들이 다 타고 근데 거기 굴은 입구가 잘 안 보이고 이제 하니까 그 정도에 가서 있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그 안에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난하기는 안성맞춤이라고 들어간 거겠죠.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자락과 북벽을 안고 정답게 흐르는 남한강. 봄이 길다는 뜻의 고운 이름을 가진 영춘면의 상리마을 곳곳엔 아름드리 느티나무 고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티마을이라고도 불리죠. 곱개굴은 그 상리마을의 위쪽에 자리한 석회암 자연동굴입니다. 69년 전 많은 사람들이 피난했다는 동굴. 입구는 좁아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꽤 길게 이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곱개굴의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저가 나갑니다. 레이저가 나가서 3차원의 어떤 형상을 전부 다 좌표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여기에 한번 세우게 되고 이쪽에서 나가면서 촘촘하게 세워질 거예요. 3D 스캔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곱개굴 내부는 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좁게 이어지다가 넓어지는가 하면 위로 아래로 다른 공간이 생겼다가 다시 하나가 되기도 했죠. 길이는 대략 83m, 내부 공간의 크기는 최소 64세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추위를 막아줄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 동굴을 피난처로 선택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마을로 돌아온 우린 곱개굴로 몸을 피했어. 처음 보는 외지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행히 동굴 안은 꽤 넓고 따뜻했어. 바닥엔 멍석과 보리집도 깔았고 히로시마에 증연 갔었다는 아저씨가 말했어. 이거 동굴이 원체 튼튼하니까 온자 폭탄이 떨어져도 끄떡 없겠구먼. 정말이요? 그 말에 듣는 사람들이 안심된다고 모두 웃었어. 잘 됐구먼. 그려 다행이에요. 맞아요. 작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 층계 이렇게 층계 이렇게 쫙 불이 넓으면서 이제 층계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나는 어리다 보니까 그 고모가 나를 업고 할아버지 있는 데로 같이 들어갔다가 내가 하도 울어제키니까 쫓겨난 거지 나는. 저 사람 그 할아버지나 뭐 우리 할아버지나 전부 다가 보면은 이제 다 형님들이야. 또 그때는 다 집안들이니까 뭐 그래 무슨 형님 무슨 라우 뭐 이렇게 다 부르고 했는데 들어가다 입구에 보면은 그 바위가 이렇게 반석같이 돼 있어요. 그 경사진 반석이.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바깥 노인들은 거기 다 있었어. 온 동네. 새들은 피난 같은 건 하지 않겠지? 답답해서 동굴 밖으로 나온 나는 자유롭게 하늘에 나는 새들이 부러웠어.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비행기가 내 쪽으로 날아오는 거야. 마치 세상에서 제일 큰 새처럼 말이야. 그때 난 알지 못했어. 아주 큰 새 같았던 그 멋진 비행기가 어딘가로 폭탄을 싣고 날아가고 있었다는 걸. 상리마을 주민들과 외지 피난민들이 곱개굴로 몸을 피했던 1951년 1월 중순. 단양은 북한군의 남하를 위한 주요 이동 경로였습니다. 이 시기 미 10군단에겐 특별한 임무가 내려졌죠. 그것은
아군의 배후에 활동 중인 모든 적들을 완벽하게 소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 10군단의 후방 지역이었던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 경북 예천에서의 인민군 소탕 작전은 이른바 와이핑 아웃, 싹쓸이로 불렸습니다. 라이트 중령이 기록한 문서가 그걸 말해주죠. 공중 폭격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단양과 예천 사이 게릴라 7,000명을 소탕하기 위한 공격은 그 지역의 75%를 불태웠다. 단양에서 가장 먼저 싹쓸이 작전이 실행된 곳은 소백산 자락의 노동리와 마조리 일대였습니다. 마을 공격은 1월 12일부터 수차례나 이어졌죠. 그 겨울 난리의 기억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한 집에 그때 27집이 제사 든다 그랬어. 맞아. 하여튼 뭐 손방매에다 불 질러가지고 이 집에 갖다 푹 쏘시고 저 집에 갖다. 누가요? 그건 미군이 그랬지. 아, 미군이. 그건 왜 그랬나 하면 여기 산이 높으니까 인민군들이 많잖아요. 간 애들 모게 하려고 그 불을 다 질른 거야. 다리가 저 그때 막 나무로 돼 있었지. 그 다리 내한테 거기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산더미에서 이제 미군들이 그 피라민이 막 중앙선을 막 이러지 않습니까? 꽉 이렇게 그때 폭격해서 그 전멸했어요. 이 피라민들도 막 쏴가지고 미군들이. 이게 왜냐? 인민군들이 있다 이게 여기가. 그또 천암들이 미군은 인민군이 은신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산마을들을 차례로 불살랐습니다. 뭐저 우리 저 집안 농지 재택이 다 죽었어요. 지재택. 예, 다 죽었고.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노동리 마조리에서만 최소 106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북한군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에 애꿎은 민간인들이 먼저 희생된 것이었죠. 줘서 땡겨 올라오면서 보니 사람이 있거든. 막 뒤로 갈린 거야. 그렇게 뭐든 막 달아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우리 어머니 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돼지, 소 뭐 이런 게 지 남들 막 들려 동네들이 다 싸요. 바치가 뭐 들어오니까 소 죽은 거, 돼지 죽은 거, 뭐 사람 죽은 거 널널해요. 처참한 주검과 폐허의 마을을 남기고 노동리 마조리의 겨울 난리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 나쁜 소수의 비극이었을까요? 와이핑 아웃이라는 얘기는 아예 인민군이 이제 겨울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어디서 좀 자야 되거든요. 따뜻한 데 자지 않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라도 약간 민간인이 은폐할 만하고 겨울에 밤에 잘 만한 장소 이것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는 작전이었으니까 민간인이나 사람이나 아무것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게 청벽자냐 그런 전술이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은신처나 보급품도 남기지 않겠다는 작전. 이른바 싹쓸이 임무의 실체는 1월 14일 미 10군단의 작전 지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적군이 없는 민간인 마을이라도 적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신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공격을 동원해 파괴하라는 지상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명령은 실제로 완수되었습니다. 1월 13일자 미 제8 전투폭격단의 임무 보고서. F-80 전폭기들이 단양읍 5마일 동쪽의 노동리에 출격해 네이팜과 로켓포 등으로 마을을 공격한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노동리 인근 마조리에서도 마을 집들이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하지만 은신한 적군에 대한 공격 효과는 관측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죠. 공격은 읍내부터 가장 사람이 많고 용이한 데 이런 데서 시작되면서 산 쪽으로 올라간 거죠. 평지에서 그 투벌 작전처럼 밑에서 벌어지고 피난민들이 또 한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그 지역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에요. 이거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아군 민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민간인 마을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은 미 군부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당시 단양 지역을 관할했던 미7 사단장은 무차별 소각 작전을 지시한 상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우려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마을과 집들에서 나온 연기가 단양 인근의 계곡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미군이 적이 없는 마을을 불태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들을 불태워 이미 8,000명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작전이 가져올 끔찍한 영향과 비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빈약합니다. 저는 무차별적인 이 소각 작전을 선별적 소각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민간인 희생을 두려워한 이 양심적인 목소리는 외면당했습니다. 폭격의 불길은 이미 다음 마을로 향하고 있었죠. 지금 내가 살아도 시댁집에 가면 잘 모르. 가곡면의 대대리와 어이국리는 1월 13일과 15일에 각각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마을엔 69년 전의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땐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토록 가까웠죠. 그 사람들은 좋은 말 있다 여기 피난이 나고 여기를 왔 거야. 니리 몰랐는데 여기다 다 마놓고 폭격을 한 거야. 좋은 말에서. 그래 조회는 저것만 했죠. 저기 뭐요. 미군야 불문 싸놨지 그거는 폭격을 못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공격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석회암 지대인 단양 곳곳에 생겨난 동굴들은 가장 찾기 쉬운 피난처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면 동굴 역시 폭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애들까지 해서 200명이 요 안쪽 여기에서 어이국리 주민 대부분은 마을에서 300m쯤 떨어져 있는 이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한드미 동굴로 불리고 있죠. 요게 요쪽에 예 요게 여기다가 폭격을 여기서 하니까 옷을 벗어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비행기는 물러가고 오빠는 살아서 완게 머리가 거슬렁이 또 와가지고 근데 잔해만 했었대요. 잔해 많고 여기는 몇 안 있었다가 여긴 좁으니까 얼마 안 있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아래 있는 사람 살린 거죠. 아 옛날에 굴 컸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안 크네. 근데 저 안에까지 있었어요. 그래 저 안에 첫 번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여기 막 따닥따닥 소리가 나니까 날 데리고 저 안에 들어갔잖아. 그때는 이제 뭔 비행기인지 몰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고 미군들이 그랬다는 얘기만 들었지. 미군들이. 누군가는 한국 전쟁을 이념 전쟁이었다고 말합니다. 좌인지 우인지를 나누고 동지와 적을 구분해 서로가 죽고 죽인 전쟁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느 편인지 묻지조차 않았던 죽음들이 그해 겨울 단양엔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단양군 일대에 얼마나 많은 그 석회암지대, 동굴지대에서 피난돼 있던 피신해 있던 주민들이 학살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단양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단양군의 전체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빗줄기처럼 무수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빗방울이 대지에 스미듯 쓰라림도 몹쓸 기억들도 어딘가로 스며서 사라진 듯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새끼를 보호하려는 남한강 흰목 물대새 어미의 울음처럼 문득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울음이 있죠. 충청북도 단양군하고도 영춘면하고도 상일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 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더구로 나왔는가. 초장에는 못 들어가겠지. 굴에 들어가면 그 깜깜하니까 맹 낮이나 밤이나 뭐 후라치 들고 후라치기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병에다가 석유 기름 넣어가지고 그 소금 미리 넣어가지고 이래 불빵만 해가지고 개고 이러다가 자꾸 많았지. 얼마 전에도 뼈가 많이 나왔어. 이건 어디 빠꺼 총알 담피 담뱃대 들어가면 이 수저 끓어 불에 타가지고 이렇잖아 여기다 불에 타가지고 곱개굴에 묻혀있던 유품들입니다. 동굴의 어둠을 밝혔던 등잔과 손때 묻은 동전의 주인들 서로의 끼니를 챙기고 안부를 물으며 순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쓰러져간 이유를 무엇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 죽음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건 또 다른 전쟁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오래 울어와서 그냥 웃었고 누군가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침묵했습니다. 세상은 그날 곱개굴의 진실을 오래도록 모른 척했죠. 하지만 당시 작성된 미군의 기록들은 분명 그날의 진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곱개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월 18일 단양에 주둔 중이던 미 17연대는 7사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 상세히 남아있죠. 공중 공격을 좀 더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 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위치가 적절한 목표물임. 목표물이 없다는 이유로 비행을 취소시키지 말 것, 밤마다 다음 날 공격을 계획할 것. (1월 12일) 노동리를 시작으로 소백산 자락을 따라 동북쪽으로 진행된 소각작전은 1월 19일까지 이미 단양의 많은 마을을 폐허로 만든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곱개굴을 포함한 영춘면 일대였죠. 그렇게 또 하루 핏빛의 저녁이 저물고 1월 2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하늘이 유난히 맑고 예뻤어. 시집간 우리 큰누이가 좋아하던 하늘빛이었어. 그런데 아침부터 비행기들이 날아오는 게 보였어. 미군 비행기다. 와, 이번엔 내리나 돼. 비행기가 보이자 어른들은 어서 동굴로 들어가라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을 거야. 비행기가 불폭탄을 떨어뜨렸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 더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아. 누구지? 누군가 아직도 거기서 울고 있어. 너도 들리니? 나오다 보니까 굴이 무너졌다 이래. 막 굴이 무너졌다 이래. 굴이 진짜 무너진 거야. 그래서 보이질 않아. 한 발짝 돌았으면 그때부터는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미 거기서부터 거기 나오는 사이에 거기 한 중간쯤 나왔을 때는 이미 그때는 아마 죽은 사람이 막 지금 생각하면 있는 게야. 여기 밟고 나왔으니까. 그 연도 큰아버지라고 하는 애가 애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굴에서 저렇게 다 죽었다 이게야. 이제 그리고 집도 타고 이러면서 그 노인이 막 참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그게 선해요. 아이고 무채라 몸소리가 나더라. 얼마나 뭐 와서 따다닥거리는지 뭐 비행기가 쌩쌩거리고 돌아치는데 우린 정신이 없어 내다보도 못해서 이제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간 뒤에 이래 내다보니까 막 굴 앞에 연기도 나고 뭐 사람 죽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들 죽은 거를 그 굴 앞에 그 산이 지금도 산이 있지만 거다가 갔다가 우리 어머니가 파고설라 돌로 갖다 묻어놨는데 그때만 해도 개가 얼마나 많은지 개가 다 뜯었대. 하나도 없이 내야 가보는 안 했던데 그래가지고 또 갖다 묻고 또 3번을 갖다 묻었대. 미군 기록에 따르면 1951년 1월 20일 그날 영춘면 일대 폭격이 이루어진 시각은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사이였습니다. 용진리에서 시작된 폭격은 곧 상리와 곡개굴 방향으로 옮겨와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3번의 폭격을 위해 최소 10대가 넘는 폭격기들을 출격시켰죠. 그날의 미 정찰기 임무 보고서 등에는 9시 50분에 이미 공중 폭격으로 40명의 군인을 사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시 25분 4대의 F-80 폭격기가 15채의 집을 파괴하고 20채를 손상시킨 20명의 적을 사살함. 10시 50분 같은 목표물에 5대의 F-80 폭격기가 네이팜탄과 50캘리버 기관총을 사용했음. 탄약의 절반이 투하되었을 때 이미 14개의 큰 불이 났음. 공군이 아닌 미 지상군의 기록에는 그날 동굴을 공격한 사실이 더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전쟁사 안을 보면요. 민간인을 공격한 사례를 적질 않아요. 다 적이라고 해놔버려요. 인민군 또는 그를 돕던 사람들이라고 적거든요.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전쟁사 안에는 전혀 그런 거 기록하지 않죠. 폭격이 멈춘 뒤 마을은 얼마나 참혹하게 변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인간이 만들어낸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폭격의 불길이 모든 것을 앗아간 마을에서도 다시 삶을 일궈야 했습니다.
눈물은 죄다. 저 깊은 가슴 속으로만 스몄죠. 잊어버렸느냐고. 안 잊어버렸어. 정신이 뭐 있어 뭐. 사람은 뭐 한두 사람이 죽어야지 뭐. 그 안에 다 죽었느니 뭐. 한 집 식구가 뭐 4~5씩 다 죽으니. 살아라고 보낸 사람은 죽고 죽는다고 있는 사람은 살고 이랬죠. 아이고 우리도 숱한 고생했어요. 집 다 태우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숟갈도 하나 못 꺼내고. 전쟁은 전선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만이 겪은 일도 아니었죠. 아군도 적군도 아닌 그저 피난민이었던 흰옷 입은 노인들과 여인들,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야 했던 전쟁. 그게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폭격을 당했던 분들이 저 아녀자나 어린이 특별한 전쟁복으로 얘기하면은 특별 보호 대상 있잖아요. 아니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부모를 갖다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 전쟁터를 피하는 사람을 오거지로 막아놓고 거기 민간이 있을 만한 데는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다 태우고 폭격해버린 거니까 이런 작전을 사용하면 다 죽인 거나 무슨 결과가 다르겠어요? 특정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민군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 짐실이 우마차죠.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까지를 다 소각 작전, 그러니까 네이팜을 사용했습니다. 소각 작전이고 이제 일종의 그 지역 폭격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은 무차별 폭격을 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콜라이터럴 데미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가까운 거죠. 돌아보면 그 거칠고 아픈 세월 속에서도 봄은 늘 눈부시고 고왔습니다. 눈부셔서 남몰래 서러웠습니다. 그 서러움이 사무친 봄날, 상리마을 사람들이 산일을 하러 모였습니다. 야산자락에 묻힌 이름 모를 이들의 누운 자리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그날 곡개굴에서 숨을 거둔 이들 중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67명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아보고 시신을 수습한 경우죠. 하지만 그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막 이런데 밭들어 이런 데다 막 이렇게 인실을 묻어놨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모은 거예요. 좀 무연고자. 그러니까 저기 여기 저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각자 다 가서 묘를 썼고 여기는 전혀 연고자가 없는 분들을 이제 사방 이렇게 막 그냥 임시 매장했다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인 거죠. 이쪽에다 그냥. 강원도나 서울 등 외지에서 온 피난민들은 이름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분들 제사라고는 처음 받아보네.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무연고자로 불리며 산자락에 합장된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들. 그날 이후 60만 8천 시간이 흐르도록 유족들이 치르고 있는 마음의 전쟁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비극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뭐 다행히 이번에 과거사법이 뭐 통과됐다고 하긴 하지만은 뭐 이런 거부터라도 깨끗이 좀 정리를 좀 해서 참 나라가 좀 제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꽃 피는 날에서 꽃 지는 날까지 원통함에 잠들지 못했을 넋들에게 참 미안한 봄날입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고 미군의 책임도 있는데 이거를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 의한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나 진실 규명은 하되
전쟁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일단 사회적으로 고발할 필요도 있고요.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유족들에게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8선) 대신 휴전선을 남기고 끝난 전쟁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화해할 수 없는 것과 화해하기 위하여. 단양 영춘의 긴 봄은 이토록 오랜 기다림의 눈물을 남한강 물길로 흘려보냅니다. 하고 봤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우리를 기억해 줄래? 1951년 1월 20일.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